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금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숱한 예측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제로화하겠다는 지역경제 발전 방안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과연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나리 캐스터가 준비한 내용 듣고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경을 칠 첫 번째 주제 규제 프리존 도입입니다. 지난해 12월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이 세워진 후 아주 일사천리로 정책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요. 5월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규제 프리존 제도란 말 그대로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데요.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14개 시도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지정했고요. 27개의 신기술 융복합 산업들이 그 대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은 해양 관광과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를,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을, 그리고 대전은 첨단 센서와 유전자 의학 등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규제 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오는 5월경 지역 수요를 반영해서 규제 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 재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카드로 내민 규제 프리존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사천리도 좋지만 너무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과연 산업계의 기대대로 규제 프리존이 산업 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내리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규제 프리존에 대해 정리해봤는데요.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동안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는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산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높은 것 같은데 산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지난 정부도 그렇고 현 정부도 그렇고 규제 완화가 가장 큰 국가 보면은 정책 과제로 지금 이제 삼다시피 하고 있고요. 예. 일종의 규제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규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이걸 규제 프리존이라는 이런 좀 한 단계 높은 이런 어떤 규제를 완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규제를 없애버리는 이런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이런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이 생산 제품들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규제 프리존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이제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또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규제 프리존에 대한 기대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4개 시도별로 27개 전략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에 이제 이게 방안이 만들어지면서 지역별로 특히 이제 수도권은 제외가 됐고요. 제외가 됐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전략 산업만 또 선택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2개 정도씩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이제 지금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요즘 첨단 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드론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또 무인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별로 좀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지금 앞으로 우리 그
그 상당히 우리 뭐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뭐 그 지역 특화 산업 위주로 한 2개 정도씩 선정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지역별로 가인을 돼가지고 그 특화 산업이 지역의 어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전 뭐 전략 사업을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만은 그것을 시도별로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시도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하는 아무래도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은 쪽은 서로가 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 안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기차 인프라하고 스마트 관광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제주도의 어떤 청정 지역하고 잘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좀 배정이 된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행이 되면 이제 규제 프리존 내에서는 해당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건죠? 네, 말 그대로 규제 프리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첨단 분야 같은 경우는 융복합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율 자동차 주행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정책들이 이 새로운 융복합을 좀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규제로 좀 다가왔고 이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뭐 정부가 규제라는 부분들을 이제 없애주고 또 하나는 또 특별 뭐 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물론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 마련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혜택들이 주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 사업을 지역별로 배분을 하고 그 지역별로 그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규제를 없앤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접근인지. 네.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이게 정부가 일단은 결국에는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그렇죠. 균형 발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게 지어야 됐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권이지만은 만약에 수도권에서 정말 특화된 산업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이렇게 규제 프리존에 넣지 않을 건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역이라는 측면에서 근데 지방의 어떤 지역라는 측면에서 어떤 뭐 이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특화 산업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아마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 그동안 규제에 발목이 잡혀왔던 공유 민박이라든가 우버 같은 서비스도 이제 규제 프리존에서는 사업이 가능해지겠군요.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별로 지금 안배가 되어 있는 지역 전략 특화 산업이라는 부분에 이런 우버라든가 이런 공유 민박 같은 부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뭐 지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에서 그런 프리존에 포함된 지역에서 이런 어떤 서비스를 왜냐하면 교수님 혹시 지역별로 지금 선정된 어떤 전략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관광이고요. 부산은 해양 관광. 네, 그렇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이고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IoT 기반의 웰리스 산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고요. 에너지 신산업 쪽이고 그다음에 대전은 첨단 센서와 유전자 의학 그리고 울산이 친환경 자동차 그다음에 3D 프린터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IoT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하고 관광입니다. 그리고 충남은 태양광이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충북은 바이오의학과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하고 드론이고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그리고 경남은 지능형 기계와 항공산업 그리고 경북은 스마트 기기 타이타늄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스마트 관광과
전기차 인프라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 시도별로 선정된 전략 사업을 쭉 들어보니까 기존의 시도가 가지고 있는 시도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 기반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이게 규제 프리존을 이렇게 도입하겠다 그랬을 경우에 지역에서는 일단은 찬성을 하고, 예.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좀 지금 우리가 특화가 안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전망을 보고 우리가 이게 특화 산업을 하겠다. 예. 이런 경우는 중복됐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복된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선정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안배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들이 조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보면은 좀 뭐 부족함이 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잘 실행을 하고 관리를 할지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역 전략 사업이 활성화된다면은 경제 파급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부가가치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고용적인 측면도 혜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첨단 산업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특화된 어떤 그런 경쟁력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소득 증대에 어떤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바빠지겠는데요, 이제. 네, 관련 그렇습니다. 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전략 사업이 선정된 또 시도별 또 여러 가지 또 기반을 또 갖춰야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규제 프리존이 정해졌다 해가지고 예.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기업의 되고 투자가 만들어져야 또 기술 되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요, 이게 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도권은 이번에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역차별이 아니냐 뭐 또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늘 우리가 수도권은 지역 어떤 균형 발전 때문에 예. 사실 어떤 이 어려움이 뭐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수도권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전체 국가 전체 우리가 지역의 어떤 편중 현상 때문에 수도권 쪽은 늘 좀 이렇게 역차별을 좀 교수님은 받을 어떤 수밖에 의견을 없는.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근데 이번 이 규제 프리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이제 지역의 안배를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특화된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좀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규제 프리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 경기도라든가 서울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부분들이라면은 예. 이런 부분도 전 앞으로 도입 같은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시도별로 선정된 그 전략 산업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전략 산업들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부가 발표한 그 시도별로 지정된 전략 산업 이게 모르겠습니다. 잘 연계가 뚜렷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예를 들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주행 자동차인데 예, 그럼 대구에서 기존의 자율 그동안은 대구는 운행 사실 자동차에 보면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특별한 특화된 부분들은 별로 안 떠올랐거든요. 그렇죠. 어떤 자동차 부품 산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대구 같으면 이제 섬유 도시라든가 예. 뭐 이런 도시였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또 필요한 어떤 이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러다 보니까 또 대구라는 지역에 이것이 이제 좀 선정이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뭐 충북의 화장품 산업 규제 프리존을 두고 미용인들 뭐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화장품의 예. 임의용 화장품인데요. 예. 대기업들이 이제 임의용 화장품에 뛰어들 거다. 이렇게 되면은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미용사분들이 예. 그런 어떤 사업 영역을 좀 침해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규제 프리존을 도입함으로써 예. 지역에 있는 이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근데 지역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골목 상권에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뭐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일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졸속 행정이다. 뭐 이제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허겁지겁 발표한 내용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예. 이제 이렇게 정부의 이제 이런 뭐 정책 방안이 만들어진 거고요. 예. 또 특별법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법이 도입이 될 텐데 이 도입이 될 때도 가인을 둬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도 도입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재정 지원 문제입니다. 예. 규제 프리존을 해두고 이런 부분에 어떤 정부가 좀 지원 의지가 있는데 이런 지원 의지가 과연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가서 이런 지원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과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아주 좀 현재는 지금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 방침을 정해놓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여러 가지 좀 시행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 산업계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규제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화된 기반과 크게 상관없어 보이는 전략산업을 선정을 해놓고 관련되는 규제를 없애겠다. 물론 뜻은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도 조금 너무 성급하게 전후를 좀 따지지 않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았잖아요. 경제 자유구역, 자유무역 지역, 외국인 투자 지역, 네. 기업 도시 많았습니다. 근데 글쎄요, 딱히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취지는 다 좋았습니다만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규제 프리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해갖고 가인을 해서 어떤 성과를 보일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보면은 아까 무역 자유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어떤 보면은 프리존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런 프리존들이 어떤 효과를 좀 보였을까? 이런 부분에 다시 검토도 필요하고요. 이런 이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어떤 성과를 보일 수 있겠는가? 가인을 들어서 이렇게 규제가 없어지고 가인 규제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 첨단 산업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경쟁력이 있는 이런 산업들이 크게 발전하는가 이런 분들은 그런 성과가 나와야 이 규제 프리존도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또 융복합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제 융복합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도 여러 가지 관련된 법도 그렇고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도 그럴 거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어떤 지방 정부나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하고 잘 협조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를 잘 만들어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기업들도 이 규제 프리존이 일종의 보면 규제가 없어지고 또 정부가 지원해 준다니까 이것만 믿고 뛰어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기업들은 스스로가 이 규제를 없애주는 이러한 조언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기업이 그런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충분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시도별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보면은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만들고 또 사실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울며 겨자 먹기식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그림이 또 유사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다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어떤 대기업이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좀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어떤 창조성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창조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중소기업이 됐든 거기에 어떤 자유로운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지역별로 어떤 대기업에 하나씩 맡기는 이런 구도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을 또 지자체들은 또 선심 쓰듯이 뿌려대고 요런 구태의연한 일들은 이번에는 좀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이 규제 프리존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또 어떤 보면은 우리 정부가
규제를 없애주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쪽에 해야 될 텐데 예를 든다면은 어떤 또 기업에 어떤 의존한다든가 예.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창의성을 가지고 예. 우리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미래의 어떤 우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펼칠 수 있어야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기업들에게 옆구리 찔러서 투자하게 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어떤 분야가 특화 분야가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정하지 않고 그렇죠. 그걸 자율적으로 하면 기업들이 이런 지역에 이런 도시에 예. 이 도시가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규제 프리존인데 예. 자 그런 제한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역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은가. 예. 그래서 조금 아직도 저는 사실은 이번 어떤 그 규제 풀이에 대한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많이 하던데 일본은 성공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2013년도에 예. 아베 정부에서 이제 이걸 도입을 했고요. 예. 했고 이제 지금 아직은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론이라든가 자율 그런 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이런 어떤 규제를 없애주는 이런 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국가 전략 특구 일본의 국가 전략 특구를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본은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안배한 그렇죠. 건 아니고 예. 뭐 그 지역에 그런 어떤 특성화 부분들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우리하고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어떤 입지 조건을 봐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 네. 정부는 그 안을 받아들여서 그 지역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없애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가 이렇게 전략 사업을 지역별로 정해주고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의 어떤 의지를 보이고 투자 계획을 밝히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규제라는 부분들을 좀 없애줘서 그 어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측면이 사실 좀 더 적절하게 와닿을 수가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은 정해졌고요. 관련 규제를 없앤다고 하니까 기업들도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기업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겠습니까? 기업들은 정부가 이제 이렇게 뭐 규제 프리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부는 기업들은 이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 규제 프리존안에서 충분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의 단순한 어떤 의지보다도 기업들 스스로가 기업의 어떤 기술력을 좀 가져가면서 이런 규제 때문에 문제됐던 부분들이 없어짐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의지를 좀 보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규제 프리존이 앞으로 우리의 성장 동력을 찾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이정희 교수와 함께 규제 프리존에 대한 여러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제장이어서 2거래 연속 하락을 보이고 있었죠. 오늘 시장에서 0.31% 어제 하락을 하면서 1995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0.84% 하락을 보이면서 1979.0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1980선마저 내준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매수를 보인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투신이 중심이 되어서 매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은 2거래 연속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어제장에서 0.4% 하락을 하면서 68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0.67%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692.9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상거래 흐름을 보면은 100만원 후반대에서 130만원대까지 올라섰었죠. 하지만 3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6% 하락을 보이면서 129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최근 연일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오늘 시장에서는 2.33% 하락을 보이면서 5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3위인 현대차는 2거래 연속 하락을 보이면서 14만 9천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3%대의 하락을, 4위인 삼성물산은 1.75% 하락을 보이면서 14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와 반대로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위인 셀트리온이 4.46%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최근 4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1만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카카오는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5거래 연속 하락을 보이다가 6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92% 상승을 보이면서 10만 1,100원에, 3위인 동선은 0.16% 상승을 보이면서 3만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위인 코데즈 컴바인이 3.17%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5위인 CJENM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1.72% 상승을 보이면서 6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밀가루 치킨으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치킨 강국을 평정할 통운아가 등장했어. 바로 쌀쌀맞은 치킨 되시겠다. 100% 우리 쌀로 만든 맛은 더 바삭하고 더 맛있는 치킨이 나오죠. 기름기 NO! 밀가루 NO! 고품격 웰빙 오븐구이 쌀닭 바사삭 치킨. 입에 촥 감기는 애간장 치킨. 바삭한 쌀닭 위에 부드러운 치즈가 솔솔. 침샘 자극시키는 쌀닭 눈꽃 치킨. 쌀만 모르고 치킨을 논하지 말라. 웰빙과 더 맛있고 바삭한 치킨 한번 드셔보시면 맛에 푹 빠집니다. 치킨의 격을 높였다. 건강한 맛을 부르는 새 이름 쌀쌀맞은 닭.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치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두 번째 경을쳐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금리 문제인데요. 세계적으로 인하냐 인상이냐 금리 정책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일단 인하 기류가 대세입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의 60%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나머지 40% 국가도 금리를 거의 동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처한 멕시코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물결이 이어지는 건 연초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 폭락과 유가 급락, 그리고 통화가치 하락 등의 악재가 이어진 때문인 건데요. 디플레이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단행된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일본이 금리 인하 대열에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일부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내리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는데요. 이어 헝가리도 3월에 하루짜리 예치금리를 마이너스 0.05%로 내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이렇듯 작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낮은 경제 성장률로 고민이 깊은 한국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여력이 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서 금리를 내리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에선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악영향이 될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내리 캐스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신 분은요,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자, 올리느냐 내리느냐 뭐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니까 뭐 OECD 국가 한 60% 정도가 지금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 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뭐 금리 인하가 지금 대세인 것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예. 금리 인하의 러시다. 예. 예전에 우리 이제 골드 러시에 빗대어서 예. 다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향해서 몰려가고 있다라고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캐스터분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OECD 국가들의 그 금리 정책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34개 국가인데 예. 그중에 21개 국가가 지금 올해 금리 인하에 동참을 했다. 예.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62%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가 이제 동결을 하였고 유일하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건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요국은 대부분 금리 인하에 지금 돌입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리,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었고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이런 국가들 그리고 최근에는 헝가리까지 마이너스 금리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단계를 넘어서 마이너스의 금리 영역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국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OECD 회원 국가는 아닙니다만 중국의 이제 금리 정책들도 조금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의 금리 정책도 보면 지금 작년에 기준금리도 인하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도 인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정책을 중국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 유일하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예. 이제 금리 정반대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 나머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금리 인하 쪽으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OECD 국가 중에 멕시코가 금리 인상을 했고요. 네네. 멕시코뿐만 아니라 일부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를 올린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연유에서 예. 주로 금리가 인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남미 국가라든지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 정도가 떨어지고 예.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멕시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ม็시코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해 2월에 인상을 했었고요. 예. 그 외에 콜롬비아라든지 페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제르바이잔, 나미비아, 그 다음에 앙골라나 모잠비크 이런 이제 주로 아프리카 와 남미 국가들, 일부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단행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국내에서,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본 유출이 다시 또 그 통화 가치의 하락을 가져오고 예. 이런 통화 가치의 하락이 더 큰 자본 유출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빠지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 유출을 상황이, 막기 위해서 네, 상황이 되었던 거죠. 예. 아시아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예.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그런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국가들은 사실상 별로 관찰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뭐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까봐 혹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뭐 전쟁에 가까운 지금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뭐 세계 뭐 많은 나라들의 지금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금리 정책들이 약발을 잘 안 받고 있죠? 어떻습니까? 효과들을 살펴보시면 사실은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약한 예. 금리 인하 정책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금리 인하 정책들이 그러니까 시도가 되었을 때 그 예. 영향력은 해당 국가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나 혹은 이제 중국에서의 금리 인하 정책은 바로 국내 경기에도 이제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국가들의 금리 인하 정책이 단행되었을 때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개선되는 그런 징후들이 뚜렷하게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이너스 금리 영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마이너스 금리가 과연 유럽의 경기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더 오히려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느 정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지금 금리 정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은 사실 분명한 거거든요. 예. 따라서 금리 정책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은 조금 곤란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경기 침체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거나 혹은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정책도 이렇게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최소한의 효과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금리 인하 정책은 시도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외에도 뭐 투자 조건이라든가 그런 소비 조건이 제대로 충족이 되어질 때 사실은 이제 경기가 부양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래도 뭐 이 나라 저 나라 지금 금리를 앞다투어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금리 전망이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대만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대만의 기준금리도 1.5% 우리랑 이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영역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대만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이제 추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히려 보고 있는 것이죠. 대만이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대만, 이 세 개 국가들이 동일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하 정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만도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인데 이 세 개 나라는 우리랑 직접적인 수출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쟁국이죠.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이미 한번 충분히 경험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 내지는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명확한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금리를 유지했을 때 환율 측면만 살펴본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수출 시장을 일본이나 혹은 대만 또는 중국에게 뺏기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관찰이 될 거기 때문에 환율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주변 국가들이 혹은 경쟁 국가들이 금리 인하 정책을 쓰면 우리도 동일한 방향성으로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우리도 금리를 좀 내려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그게 참 한마디로 이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환율적인 측면만을 고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금리 인하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또 자본 유출을 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을 하시잖아요.
가계부채 문제도 더 심화될 것이고. 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 가계부채가 지금도 안 그래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더 1200조죠. 네, 예.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들이 오히려 이제 더 커지는 예. 거죠.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지금 당장은 이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썼을 때 이러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쌓이게 되면 미래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큰 잠재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거든요. 따라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그 환율 효과로부터 오는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예. 효과들 당연히 계산을 해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 예를 들자면 가계부채로부터 오는 문제들, 혹은 그러한 자금 흐름이 특정 자산으로 쏠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버블 형성의 가능성, 이런 이제 부작용들에 대한 이제 비교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것이 사실은 더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렇기 지금 뭐 때문에 이제 대만이나 일본의 금리 인하, 네.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미국 금리 인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시기와 속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요?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은 그 기본적인 방향성은 올해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의 인상이 충분히 인상이죠. 예.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될 거냐, 예, 이제 오히려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경기 회복세를 살펴보면 사실 거의 미국이 유일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미국이 유일하게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괜찮은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의 이런 나홀로 경기 회복이 계속해서 과연 유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문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의 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예.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제 금리 인상이 시기도 좀 늦춰지겠죠. 네, 시기도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폭도 줄어들 네, 것이고. 그리고 속도도 당연히 예.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국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역으로 조금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추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뭐 그런 목소리들이 예. 이제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이 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해 버리게 되면 이제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수출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가능한 시기에 신속히 금리 인하를 해서 최대한 경기 부양 효과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네. 주장이 이제 더욱더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통위원으로 새로 합류한 몇 분들의 면면을 보면 네네. 금리 인하가 더 힘을 받을 것이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네 분이 이제 예, 금통위원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많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살펴보면 아마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평가가 이제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의 보수적인 혹은 얼마만큼 이렇게 강경한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이시느냐를 판단을 하려면 최소한 한 두 차례 올해요? 혹은 올해 두 예. 차례 내지는 세 차례 정도 이 신임 금통위원 분들의 그 의사 결정 과정들을 조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뭐 한두 분 정도는 굉장히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강한 어조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오신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4월 금리 인하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더 낮아 보인다. 낮다. 예.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 금통위원,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 이제 그 4월 회의가 되겠는데요. 예. 마지막 남은 시점에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을 할 가능성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새롭게 이제 5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 최종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관한 그런 이제 좀 의미 있는 변화 가능성은 4월보다는 오히려 5월이 더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하던 유지가 되던 글쎄 뭐 별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금리 정책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많이 있는데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체감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썼고 유럽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느냐 내지는 유럽의 경제들이 과연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당연히 거의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금리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 경기 부양에 있어서 효과적인 정책이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금리 정책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단기적인 그 이제 변동성 조절이라든지 그 경기의 변화, 경기가 이제 상승하고 수축하고 이런 이제 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커트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 정도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대규모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금리 정책을 활용을 한다면 그 정책적 목적이 조금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금리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 처방 정도의 그런 이제 의미를 가져야 할 것 같고요. 금리 정책 이외에 어떤 이제 정책적 대안이 가능하냐. 물론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정 정책이겠죠. 재정 정책. 그렇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많은 국가들이 국가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단기간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단기간 안에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재정 정책 이외의 정책으로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제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내지는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근데 해마다 성과가 오죠. 네, 1년 내지는 2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추진을 한다면 사실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책들이고요. 10년, 15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이고요.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간중간에 또 1년 지나고 내지는 2년 지나고 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조급함이 또 있고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 정책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리 정책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악순환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조정이 좀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참 힘든 얘기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고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체질을 바꾼다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제 경제 구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우리 경제 구조를 조금 더 첨단 산업, 하이테크 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관련된 법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경제와 관련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렇게 좀 처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뜬금없이 부분에서는 뭐 14개 시도별로 전략사업 선정해놓고 산업 관련 규제 푼다고 하고 뭐죠? 규제 프리존인가를 또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어쨌거나 지금 저금리 시대 이제 접어들었고요. 네네. 참 개인 투자자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자산 관리도 어려움이 많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이제 현재와 같은 저금리 수준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이제 고금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따라서 그 자산 관리에 있어서 그 예금과 적금이 가지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만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하신다면 그 사실은 대안도 요즘 없잖아요. 뭐 좋은 시장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렇지만 이제 예금과 적금으로에만 이제 의존을 하기에는 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자산 구성의 다양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금 적금의 비중을 가급적이면 조금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줄이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비중은 이제 다소간 조금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뭐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위험성이 당연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러한 원금 이제 이렇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분산 투자라든지 혹은 이제 장기 투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을 하신 후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사실은 그 해외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입니다. 그간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국내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선호를 보이셨는데요.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자산, 상대적으로 더 수익률이 좋은 해외 자산을 찾아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자산의 비중,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절세 상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절세 상품. 네, 예전에는 그 절세 상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지만 지금은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 절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산 관리를 하실 때 절세 상품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뭐 세계 금리 갈팡질팡합니다만은 우리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의 항세훈 자본시장실장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월이 시작됐습니다. 곧 식목일이 다가오죠. 식목일 무렵에 기온이 올라서 나무 심기에 뭐 적당치 않다. 식목일을 좀 앞으로 당겨야 한다. 이런 논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날이 됐든 간에 식목일을 맞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는 10년을 내다보고 심는다라는 말이 있고요. 사람은 100년을 내다보고 키운다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규제 프리존 도입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지만 그렇다면 정책 도입은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걸까? 우리 경제의 탄탄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이 잘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박희준의 경을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